충격적입니다. 여러분, 미국 정부가 세계를 향해 관세 폭탄을 던진 날, 대부분의 국가들이 분노와 항의로 들끓었지만 오직 한 나라만이 침묵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잠시 3초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하지만 재미없으면 댓글로 혼내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 정치경제학과 맥킨 리처드 교수입니다. 20년간 세계 질서를 연구해온 학자이자 미국 국방부와 백악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제가 오늘 하버드 국제전략 컨퍼런스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이 분석은 세계 경제의 판도를 뒤흔들 것입니다. 강당은 빼곡히 들어찬 전문가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청중들의 긴장된 눈빛을 느끼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프로젝터 화면에 그래프 하나를 띄웠죠. 관세 조치 이후 각국의 반응을 시간별로 정리한 데이터였습니다.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중국은 즉각 보복 관세로 대응했고, EU는 WTO에 제소했습니다. 일본은 외교적 항의를, 인도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들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론 말이죠. 하지만 그 침묵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나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미국 자동차 공장 가동률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관세 발표 후 2달 만에 급격히 하락하는 곡선이 모두를 긴장시켰어요. 한국은 기술 검사 지연이라는 명목 하에 핵심 부품 공급을 조용히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항의도 성명도 없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미국 내 주요 공장들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놀란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특히 앞줄에 앉은 미 상무부 관계자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들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스마트폰 생산 라인이 중단되었죠. 텍사스의 방산업체들이 납기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청중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 모든 산업의 심장부에 한국의 기술이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산 부품이 없으면 미국의 첨단 산업은 멈춰 섭니다. 한국은 항해 대신 이 사실을 실제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회의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이제 그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청중들의 긴장된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관절이 하얗게 변한 것이 보이네요.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여러분, 현대 문명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석유, 전기, 인터넷? 아닙니다. 바로 반도체와 배터리입니다. 화면에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막대 그래프가 다른 기업들을 압도하고 있었죠. DRAM 시장의 70%, NAND 플래시 시장의 60%가 한국 기업들의 손에 있습니다. 특히 고성능 메모리 분야에서는 거의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죠. 저는 목소리를 약간 낮추어 비밀을 공유하듯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주머니 속 아이폰이 작동하는 이유는 삼성의 DRAM과 NAND 메모리 덕분입니다. 애플의 심장은 사실상 한국산입니다. 청중 중에서 누군가 작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러나 곧 이어진 제 말에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웃음거리가 아닙니다. 국방부 여러분,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에도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회의장 뒤쪽에 앉아있던 국방부 관계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이제 배터리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전기차 혁명의 숨은 주역은 누구일까요? 화면에 테슬라, GM, 폭스바겐 로고가 떠오르자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이 로고들이 사라지고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의 로고가 나타났죠.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5%를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GM, 포드의 전기차는 모두 한국산 배터리 없이는 1m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에밀리 스콧, 미국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중국의 CATL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상당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스콧 회장님. CATL은 물량 면에서는 1위입니다. 하지만 고성능 배터리, 특히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 측면에서 한국산 배터리를 따라올 수 없죠. 테슬라 모델 S와 같은 프리미엄 전기차에는 여전히 한국산 배터리가 필수입니다. 저는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이 붉은 선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이 두 가지, 반도체와 배터리만으로도 한국은 세계 경제의 생명선을 쥐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서버, 심지어 국방 시스템까지. 한국이 공급을 중단하면 모든 것이 멈춥니다. 회의장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청중들의 충격받은 표정을 바라보며 천천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춥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닌 현실입니다. 청중들의 충격에 찬 표정이 가라앉기도 전에 저는 새로운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제 뒤에 있는 대형 스크린에 거대한 선박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바다로 눈을 돌려볼까요? 세계 무역의 90%는 바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가장 큰 깃발을 꽂은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세계 조선업 시장 점유율 차트가 나타났고 한국의 막대 그래프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LNG 운반선 세계 시장의 85%, 초대형 유조선 시장의 82%, 컨테이너선 시장의 78%를 한국 조선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빅3가 글로벌 해운 물류의 동맥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저는 특히 앞쪽에 앉아있는 일본계 미국인 기자 아야 세이토에 주목했어요. 그녀의 얼굴에 의심의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아야 세이토가 손을 들었어요. 일본과 중국도 상당한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이 그렇게 압도적이라고 하시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죠. 세이토 기자님, 좋은 질문입니다. 숫자로 답해드리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선에서 일본의 점유율은 10%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물량 면에서는 성장했지만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선박에서는 아직 한국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뒤 스크린에 복잡한 LNG선의 단면도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LNG 운반선의 핵심 기술인 멤브레인 타입 화물창입니다. 영하 163도의 초저온 액화가스를 안전하게 운반하는 기술이죠. 한국의 조선소들은 이 기술을 완벽하게 마스터했습니다. 세이토 기자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의 반박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유럽으로의 가스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유럽이 에너지 위기에서 살아남은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잠시 청중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죠. 바로 한국산 LNG선입니다. 카타르와 미국에서 생산된 LNG를 유럽으로 운반한 것은 대부분 한국에서 건조된 선박이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이 없었다면 유럽은 그 겨울을 어떻게 났을까요? 회의장에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특히 유럽 대표단이 앉아있는 구역에서 심각한 표정의 토론이 벌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현재 건조 중인 세계 친환경 선박의 75%가
한국 조선소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미래의 바다 역시 한국이 지배하게 될 겁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겨 세계 지도 위에 한국이 건조한 선박들의 항로를 붉은 선으로 표시한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구 전체가 붉은 그물망으로 덮여 있었어요. 이것이 한국이 만든 배들의 항로입니다. 세계 무역의 혈관이죠. 한국의 조선소가 문을 닫는다면 세계 무역은 마비됩니다. 오일 쇼크보다 더 심각한 물류 쇼크가 올 겁니다. 강당 안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저는 다음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스크린에 눈부시게 빛나는 K2 흑표 전차의 이미지가 나타났죠. 70년 전 한국은 맨손으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무기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였죠. 하지만 오늘날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세계 방산 수출 순위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4위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2022년 한국은 세계 8위 방산 수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3년 만에 4위로 올라섰죠. 폴란드의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00문, FA-50, 경공격기 48대를 수출하는 단일 계약은 역사상 가장 큰 방산 계약 중 하나였습니다. 눈앞에서 청중들의 표정이 변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특히 동유럽 대표단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역력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속도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한국은 대규모 무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이 결정을 망설이는 동안 한국은 이미 무기를 생산하고 있었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NATO 표준 무기 체계와 한국산 무기의 비교 도표였어요. K 전차는 레오파르트 EA7보다 더 가볍고 기동성이 뛰어납니다. K9 자주포는 PGH-2000과 비교해 더 빠른 발사 속도를 자랑하죠. 한국 무기는 이제 NATO 전략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회의장 뒤편에서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KF-21 차세대 전투기, 경항공모함, 3000톤급 잠수함을 독자 개발하고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청중 중에서 한 남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의 전문가였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의 방산 성공 비결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전 경험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휴전국이기에 무기 개발의 실전 경험을 반영합니다. 둘째, 기술력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했죠. 셋째, 가격 경쟁력입니다. 서구 무기 대비 30%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동등하거나 더 뛰어납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들이 세계 지도에 표시되어 있었어요. 유럽, 중동, 아시아, 남미까지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전쟁을 수입하던 나라가 이제는 전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 말에 회의장이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방어수단을 수출하고 있다고 해야겠네요. 한국은 공격용 무기보다 방어용 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아야 세이토 기자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진지해 보였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의 무기 수출이 동아시아 안보 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서요. 저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도 최근 자국 방위 산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죠. 양국이 경쟁하기보다 협력한다면 동아시아 안보는 더욱 강화될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저는 말을 흐렸습니다. 현실은 한국이 무기 없는 나라에서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상 유례없는 변혁입니다. 강당 안의 청중들은 이제 완전히 제 발표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조용한 전쟁이라는 제목 아래 미국 반도체법 CHIPS 액트의 로고가 보였죠. 이제 우리는 21세기의 진짜 전쟁 이야기를 해볼까요? 총성 없는 전쟁, 기술 주권을 둘러싼 전쟁 말입니다.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이어갔습니다. 2022년 미국 의회는 반도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520억 달러 규모의 지원과 함께 조건이 있었죠.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들은 기술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청중들 중 특히 미국 상무부 관계자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계속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핵심 기술 데이터는 공유할 수 없다고요. 수백억 달러의 보조금을 포기하면서까지 기술 주권을 지킨 겁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겨 다른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의 사드 THAAD 보복 관련 뉴스 헤드라인들이었어요. 2016년 한국이 미국의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했을 때 중국은 즉각 경제 보복에 나섰습니다.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이 제재를 받았고 한국 문화 콘텐츠가 금지되었죠. 경제적 피해는 약 17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저는 청중들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드를 철수시켰나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저는 답했습니다. 아니요. 한국은 굳건히 버텼습니다. 결국 중국은 3년 만에 경제 보복을 철회했고 사드는 지금도 한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2019년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수출을 제한한 겁니다. 세계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무너질 것이라 예상했죠. 앞줄에 앉아있던 아야 세이토 기자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눈을 마주치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러나 한국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불과 1년 만에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 소재들을 수출하고 있죠.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겁니다. 마지막 사례로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제재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2022년 세계가 러시아에 제재를 가했을 때 많은 국가들이 동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특별했어요. 핵심 전자부품 수출을 전면 중단했거든요. 그 결과 러시아 군사 장비의 상당수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강당 안에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결론으로 넘어갔어요. 지난 10년간 한국은 세 차례의 중대한 기술 전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 그리고 미국의 기술 공유 압박까지 모두 세계 최강국들의 직접적인 압박이었죠. 저는 청중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예스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국익에 반하는 요구에는 단호히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죠. 선택적 거부권을 행사하는 나라로 성장한 겁니다. 스크린에는 세계 지도 위에 한국이 붉게 빛나는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술 독립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국가 주권의 의미죠. 경제적, 기술적 독립 없이는 정치적 독립도 공허합니다. 한국은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나라입니다. 무거운 주제에서 벗어나 저는 청중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BTS의 빌보드 1위 소식을 전하는 헤드라인이 떠올랐어요.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총구가 아닌 감성으로 세계를 정복한 이야기입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일부는 BTS를 알아보고 미소 짓기도 했어요. BTS가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음악적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국가가 문화적으로 세계 중심에 올라섰다는 신호탄이었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넷플릭스 시청률 상위권을 장악한 한국 드라마들의 목록이 보였어요. 오징어 게임, 지옥, 나의 아저씨, 킹덤. 이 작품들은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 전 세계인의 감성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다루는 인간의 본질적 고뇌와 희망에 대한 이야기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었어요. 앞줄에 앉아있던 에밀리 스콧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평소 한국 드라마 팬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었죠.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공유하겠습니다. 2023년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했을 때의 일입니다. 협상 막바지에 UAE 왕족 중 한 명이 한 말을 아십니까? 청중들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딸이 한국 드라마 팬이라서 특별히 한국을 신뢰한다. 수천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문화적 호감도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회의장에 웃음이 번졌지만 저는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소프트 파워의 무서움입니다. 문화적 영향력이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으로 직결되는 현상이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세계 각국의 한국어 학습자 수 증가 그래프였어요. 2016년과 비교해 2024년 한국어 학습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375%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대학 내 한국어 강좌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외국어 과목이 되었죠. 저는 청중들의 반응을 살피며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 나라의 사고방식, 문화, 세계관을 담고 있는 그릇이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한국의 세계관이 확산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한국 유학생 수 증가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2024년 기준 한국으로 유학 오는 학생 수는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영국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공학, 디자인,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한국 대학은 이제 세계적인 명문으로 인정받고 있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의 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놀란 기색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영향력의 깊이입니다. K-팝은 단순한 음악이 아닌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고, 한국 화장품은 미용 산업의 표준이 되었으며, 한국 식품은 건강식으로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총성 없는 정복입니다. 제 뒤 스크린에는 전 세계 청년들이 한국 문화를 즐기는 다양한 이미지들이 슬라이드쇼로 펼쳐졌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미국의 트럼프. 그들은 물리적 힘으로 세계를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BTS는 노래 한 곡으로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어느 쪽이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을까요? 회의장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한국 문화 콘텐츠 수출액 증가 그래프였습니다. 이제 한국의 문화 콘텐츠 수출액은 연간 13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의 15%에 해당하는 규모죠. 그러나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브랜드 가치는 그보다 훨씬 크습니다. 저는 청중들을 향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한국은 이제 감정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희망, 열정, 성취의 서사를 전 세계와 공유하고 있죠. 이것이 21세기 진정한 강대국의 모습입니다. 발표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청중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놀라움, 경외, 그리고 일부는 의구심이 섞인 눈빛들이 보였어요.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하는 순간, 청중석 뒤쪽에서 한 손이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가리킨 사람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제 이름은 윤민지입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석사과정 학생이에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회의장 안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한 백인 교수 앞에 실제 한국인이 등장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지 학생,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녀는 잠시 주저하더니 말했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청중들의 시선이 일제히 민지에게 집중됐습니다. 마이크를 사용하시겠어요? 제가 마이크를 들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받아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오늘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많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자랑스러움도 있었고 부끄러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한국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스스로 하지 못했거든요. 항상 우리를 과소평가했어요. 우리는 작은 나라, 우리는 약한 나라라고 생각했죠. 민지의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회의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한국은 70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문맹률이 78%에 달했고 1인당 GDP는 67달러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미세한 반짝임이 보였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듯 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식민지배의 상처에서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무시할 때도 강대국들이 우리를 압박할 때도 우리는 굴하지 않았어요. 청중들 사이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의 진솔한 감정이 모두에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지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침묵 속에서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끈질기게 세계의 중심으로 향했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제가 하버드에 온 첫날 기숙사 라운지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미국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한국인이라는 걸 알고 갑자기 저에게 달려와 온갖 질문을 쏟아냈어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 세상이 변했구나.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성과들,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 이룬 게 아닙니다. 단지 살아남기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세계를 바꾸었습니다. 민지는 마지막으로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춘다는 말, 저는 이제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합니다.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져야 할 무거운 책임이죠.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순간 회의장에 정적이 감돌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뒷줄에서 누군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1명, 2명. 마침내 모든 청중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저는 감동에 젖어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작은 눈물이 빛났어요. 민지의 발언 후 회의장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자리로 돌아간 후에도 여운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다시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기 전 잠시 청중들을 바라보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 특히 용기 있는 발언을 해준 민지 학생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발표의 결론을 내려야 할 순간이었어요. 저는 지난 20년간 세계 질서를 연구해왔습니다. 강대국의 흥망성쇠, 패권의 변화, 전략적 균형점의 이동 등을 분석했죠. 그 과정에서 항상 지위, 지칠 같은 강대국들의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회의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청중이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인정합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단순히 군사력과 GDP 규모만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증거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세계 지도 위에 한국이 밝게 빛나는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회색지대가 아닙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흔들립니다. 회의장 앞줄에 앉아있던 일본 대표단이 서로 시선을 교환하더니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회의장을 빠져나갔어요. 이어서 중국 대표단의 몇몇 인사들이 서둘러 메모를 하며 자국 본부에 보고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전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변수가 아닌 세계 경제와 기술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반도체 한 칩, 배터리 한 셀, 선박 한 척의 움직임이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좌우하게 된 것이죠. 저는 청중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 리스크를 걱정했습니다. 북한과의 긴장, 지정학적 불안정성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한국 없는 리스크를 걱정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의 기술, 산업, 문화가 멈춘다면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회의장 뒤쪽에서 미국과 유럽 대표단 인사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깊은 고민이 읽혔어요. 한국은 이제 영향력 측면에서 지칠 수준의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명목상 GDP 순위는 10위권이지만 핵심 산업과 기술에서의 영향력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세계 패권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킹메이커 국가가 된 것이죠. 저는 마지막으로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과 책임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민지 학생이 말했듯 이는 자랑이 아닌 책임입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경제와 기술의 균형추를 쥐게 되었습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사용할지가 미래의 세계 질서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는 단 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 이것은 과장이 아닌 현실입니다. 오늘의 세계에서 한국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청중들을 향해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순간 회의장 전체가 기립박수로 뒤덮였어요. 미국, 유럽, 아시아 대표단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단을 내려오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발표가 세계의 시각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계는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귀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